반갑습니다. 고2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국희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혹시나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어렵게 느껴서 못 푸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몰라서 못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면서 이번 해설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번부터 14번까지 1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15번부터 21번까지는 2부, 그리고 이제 주관식 파트는, 단답형 파트는 안국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객관식 두 편을 저랑 함께 할 거니까요. 천천히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들 다시 보시면서 내가 문제 풀 때는 어떤 걸 놓쳤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갈 건데요.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9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6월, 9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보면 고3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는 사실 모의고사, 수능이라고 하는 걸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전략적인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푸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내가 계산 실수가 좀 있었다면 그런 것들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글씨를 좀 예쁘게 쓰는 연습을 좀 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왜냐?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글씨체대로 하면 실수가 나올 확률이 꽤 큽니다.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쁜 글씨로 좀 꼼꼼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가보면요. 뭐 당연히 이제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친구는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에다가 2분의 3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앞에 있는 거는 사실 3의 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얘는 9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9의 2분의 3제곱이 올 거고요. 그럼 지수법칙 같은 경우는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9의 얼마? 2분의 1제곱이 되겠다. 2분의 1제곱이니까 결국은 3이 되겠죠. 2점짜리니까 빠르게 풀고 가시면 됩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로그 계산인데 앞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뭐 유제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 2에 48이라고 하는 거를요, 로그의 2에 3으로 나누는 겁니다. 빼는 거죠, 이거 지금?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진수끼리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로그의 2에 3분의 48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로그의 2에 얼마? 16이 되겠다. 16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2의 4제곱이죠. 따라서 이 친구의 결과는 얼마?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는 딱 그냥 대표적인 거, 지수, 로그에 대한 거 하나씩 물어본 겁니다. 3번. 삼각함수에서도 하나 이제 계산 쉬운 거를 가져와 본 건데, 주기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요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서도 한번 나오니까 삼각함수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주기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원래 있던 함수의 주기를 체크하시고 그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뀐 함수에 대한 주기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요 앞에 있는 숫자,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상수가 붙어 있다면 그것과 요 앞에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이 된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요 앞에 만약에 음수가 붙어 있다면 이 친구한테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상수하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원래 있던 함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기 때문에 요 2파이를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죠. 3분의 1로. 이렇게. 그럼 이 친구 얼마? 6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죠? 주기는 6파이가 될 겁니다.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4번.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지만 모든 항이 양수인 이런 것들을 특히나 수열 파트에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쪽에 난이도가 있는 문항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조건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조건을 체크 안 하고 그냥 풀다 보면 왜 이게 답이 안 나오지? 이걸 풀었는데 어떤 걸 구분을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거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 꼭 체크를 하시고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이 숫자들 자체도 양수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4 곱하기 A의 6이라고 하는 게 64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을 배웠죠.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 여긴 공차, 등비 수열은 공비다. 근데 공통으로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중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차 중항, 등비 중항.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 수열들의 정의를 이용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문제를 봤는데 A5를 구하래요. 그럼 A4, A5, A6이다. 그럼 세 개가 연달아 있고요.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는 등비 중항을 떠올릴 수 있겠다. 그렇죠? 결국은 A의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4 곱하기 A의 6이 될 거니까요. 64 이렇게 쓰시면 되고 A5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양수해야 되니까요. 얼마예요? 8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됐죠? 앞 페이지에 있는 거 뭐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천천히 풀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한 1, 2분 내에 그냥 쭉 보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5번. 뭐 5번 정도 위치에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극한에 대한 겁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극한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판단하고 거기서 좌우 이걸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개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이나 교육청에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플러스가 붙어 있다. 우극한을 찾아라. 1로 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좌극한을 찾아라 이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때 함수를 따라가면 이 친구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냐? 2가 되는 거죠. 얘는 2. 두 번째, 1로 가는데 좌극한이에요. 왼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 친구의 목적지는 어디? 그렇죠. 1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1. 그래서 이 친구의 답은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가능하겠죠? 뭐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어렵게 공부를 하려면 합성함수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 문제는 y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변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문제 중에 난이도가 좀 있게끔 출제되는 건 합성함수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짚고 가셔야 돼요. 6번 가보죠. 6번. 여러분들이 6번 볼 때에는 뭐 이런 생각 할 겁니다. 탄젠트하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계산한 다음에 어떤 함수 값을 구하고 그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이렇게 쓸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범위 자체가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둘 다 양수일 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대입해 가지고 나오는 값 중에 양수만 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굳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는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될 겁니다. 왜요? 탄젠트라고 하는 거 자체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결국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죠.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예요. 따라서 그냥 삼각형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1사분면이 아니어도 이 방법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왜? 빠르게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겠죠.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5, 3, 여기 얼마? 4가 되겠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5분의 4라고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죠. 심지어 1사분면이기 때문에 양수값만 체크하시면 되니까요. 한 번에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6번이었고요.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은 수열에 대한 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시험이다. 수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난이도가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는 않은데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의 그 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제한 걸로는 꽤 괜찮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올해 출간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9월 학력평가 시험이
그 문제들을 많이 참고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질 겁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서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는 수열이었고, 그 수열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원이라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7번 A3 더하기 A6은 25예요. 그러면 뭐 여기에 있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A1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A1 더하기 2D 더하기 A1 더하기 5D, 얘가 25가 되겠다. 두 번째 거 A1 더하기 7D거든요. 얘가 23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첫 번째 식을 보니까 2의 A1 더하기 7D고요. 얘가 25가 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A1 더하기 7D라고 하는 게 23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A1이라고 하는 건 얼마? 그렇죠, 2가 되는 겁니다. 되세요? A1이 2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옮겨서 7D라고 하는 거는 21이 되겠죠. 따라서 D라고 하는 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뭐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 A에는 A1 더하기 n-1 D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수열 파트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 공식이 유도된 과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귀납적 정의가 뒤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귀납적 정의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합니다. 공식 외우는 거는 당연히 내가 암기로 기억을 하겠지만 실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이게 나온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 그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비 수열은 AN, A1에다가 공비 R, 그 다음에 n-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공식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를 뭐 다양하게 그냥 A3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A6이라고 하는 거를 A3에다가 공차가 얼마요? 그렇죠, 3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하셔도 돼요. 구하라고 하는 게 A4잖아요. 그러면 A4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A4에서 공차 하나를 뺀 게 A3일 거고, 그 다음에 A4에다가 공차 2개를 더한 게 A의 6일 거다. 그리고 이 친구가 25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공식 그냥 나와가지고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시겠지만 아이디어 자체를 이걸 이렇게도 바라보고 이걸 이렇게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1이고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7,5를 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함수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 함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뭐냐면 평행이동입니다. 또 하나는 대칭인데, 이 대칭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역함수에 대한 얘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나와요. 사실은 평행이동이 출제가 되면 좀 수월하기는 한데 역함수에 대한 문제가 활용이 되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되면 난이도가 좀 있고요. 이게 출제가 되면 그래도 좀 비교적 수월하다. 얘와 얘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평가원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거의 다 이 문제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배점이 높은 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평행이동 볼까요? y는 3의 x제곱인데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자, 도형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y는 3에다가 x-m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n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면 y 빼기 n으로 되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이항한 거니까 플러스 n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평행이동한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 위에 뭐가 있다? 7,5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또 하나,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존재하죠. 그쵸?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점근선을 진수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즉
진수값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원래 있던 그 점근선은 y는 0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판단을 하는 거는 뭐냐면 y의 평행이동 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함수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거 보세요. 그럼 이 친구에서 점근선을 구할 수 있는 건 요거다. 따라서 y는 n이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 되고요. 문제에서 이 친구를 2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n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m 값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해보죠. 자, 5라고 하는 게 여기에 오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7-m 그리고 더하기 2가 되겠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3은 3에다가 7-m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같으려면 m 값은 얼마? 6이어야 되겠다. m은 6이고요. n은 2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8이 되겠죠. 이렇게 되세요. 각각의 함수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걸 기억하셔야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셔도 내가 수원과 수투를 복습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개념적으로 까먹으니까 복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막하죠. 왜? 할 게 많으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먼저 할 거냐, 그거는 교육청에서 출제한 문제와 그다음에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제,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아, 2단원에서부터 먼저 복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기준이 세워집니다. 효율적으로 복습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런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이런 기출문제들 해설할 때 강조하는 단원들, 요것들 먼저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까요? 9번. AB와 AC는 2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각 BAC는 세타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1보다 크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래요. 2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좀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AB와 AC의 길이가 2더라.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될 거다. 자, 길이 자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있는 걸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BAC라고 하는 게 세타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세타겠다. 이렇게. ABC의 넓이가 1보다 크도록, 그러면 넓이 공식 어떻게 돼요? S는 2분의 1에다가 삼각형 양변의 길이를 AB라고 한다면 AB에다가 끼어있는 각 세타, A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볼까요? 2분의 1에다가 2에다가 얼마? 사인 세타 값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가 1보다 크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1보다 크도록. 그럼 결국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얼마보다 커야 된다?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에 있는 삼각 부등식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한 부등식은 삼각부등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x축 그리고요. 여기에 y축 그리고. 자, 사인 함수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주기가 2파이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라고만 딱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는 여기.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문제 자체가 2분의 1보다 큰 범위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y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세요? 결국은 이 경계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값이 나오는 세타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얼마? 그쵸, 사인 함수니까 6분의 파이죠. 여기는 당연하죠. 대칭이기 때문에 6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돼요?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세타는 6분의 파이부터 얼마까지? 6분의 5파이까지가 되겠다. 자, 그럼 2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6분의 2파이에다가요. 더하기 6분의 5파이가 되겠다. 두 개 계산하면 얼마?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7파이. 6분의 7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넓이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 즉 삼각 부등식에 대한 것도 물어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도 풀 수 있지만 단위원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만 참고로 해볼까요? 단위원으로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요. 원을 하나 그려요. 이런 식으로. 자, 반지름이 일자리인 거니까 이렇게 체크하시고 요 위에 있는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해가지고 요게 결국은 요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지금 2분의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y좌표이기 때문에 y좌표에 해당하는 것, 요것. 그쵸? 얘보다 y좌표가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하는 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요 점들.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위원으로도 요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쉽게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는 거다. 대칭성이 눈에 띄긴 하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각도가 30도라는 게 딱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180에서 30도 빼는 거니까 15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본적인 정의, 기본적인 성질 이거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냐 없냐 요걸 그냥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10번으로 가볼까요? 10번. 10번이 어려워 보이는데 뭐 사실은 그냥 뭐 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이 어려워 보이는 게 좀 있다. 내가 선뜻 이것 좀 빨리 풀리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계산이 길겠는데 아니면 좀 복잡하겠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비교적 문제를 풀다 보면 할만한데 라는 느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 문제에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곡선 y는 x제곱과 y는 루트 n 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n이라고 하자. 그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렇게 여기와 여기 원점은 무조건 만나는 겁니다. 왜요? y는 x제곱이랑 루트의 nx랑 같다라고 한번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요거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x로 묶이게 되면 x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0 되는 거. 따라서 x는 무조건 얼마다? 0이다. 하나는 뭐? 그렇죠. 루트의 n이 되겠다. 되시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좌표. 요 좌표가 얼마여야 된다? 루트 n을 집어넣었을 때, 그렇죠? 여기에 루트 n. 그러면 이때 함수값은 n이 될 거고 여기에서도 함수값이 n이 될 거니까 요거의 좌표는 n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요걸로 방정식 세워서 x좌표 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y좌표를 지금 구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거리를 fn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왕 이렇게 삼각형 그린 김에 피타고라스를 쓰셔도 괜찮고요. 원점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럼 어쨌든 피타고라스 써볼까요? 여기 있는 거 제곱하면 n. 그 다음에 요 높이 n이니까 여기 제곱하면 얼마? n제곱이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다. 요 친구가 f의 n이 되는 겁니다. 되세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를 저기 밑에 있는 시그마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n은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 fn을 제곱한 걸 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니까 n제곱 더하기 n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아, 뭐겠구나? 그렇죠. 부분분수겠구나. 시그마 파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문제 유형이죠. 부분분수의 형태. 그래서 요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그 곱의 형태로 나올 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분수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가 될 거고요. n에다가 n 더하기 1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분모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 되겠죠? 그 친구가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 뒤에 있는 건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n은 1부터 10까지 n분의 1 빼기 얼마?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2 넣어야 되겠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쭉 넣다 보면 마지막 10까지 넣어야 될 겁니다. 여기 10분의 1에다가 빼기 11분의 1이 되겠다. 중간에 있는 거 쭉쭉쭉쭉 날아갈 거고요. 결국 11분의 얼마?
1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문제가 그냥 근호가 나오면 일단은 조금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또 희한하게 이렇게 또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냥 큰일 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뭔가 이상한 데란 느낌이 있으니까 금방 돌아오긴 할 건데 그래도 어쨌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n은 자연수라고 하는 걸 왜 줬을까요? 이것도 한번 짚고는 가보자고요. 이거 자연수 n. 왜? 그렇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시그마에 대한 걸 묻고 있기 때문에 n값 자체를 1부터 10까지 즉 자연수만 해당하게끔 조건을 준 겁니다. 크게 이 문제를 풀 때 자연수라는 걸 모르면 못 푸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에서 조건 하나하나를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되고요.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10번, 11번 정도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이렇게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시간이 걸리니까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양수 p에 대하여 두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잘 읽으셔야 돼요. 양수 p다. 이런 거. 제가 강조하는 게 수학도 독해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쉽게 나온 건데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자, 양수 p고요.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로그에 2의 x라고 하는 거를 평행 이동을 한 거구나. 얼마만큼? p만큼. 근데 이 p가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자, 두 번째 거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을 건데 얘를 평행 이동했구나. 얼마만큼? y에 대하여 1만큼. 됐죠? 자, 곡선 y는 fx의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점근선이다.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진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따라서 그냥 점근선은 x는 얼마다? p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한 줄 그냥 건너뛰면 틀려요. y는 gx,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 요건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요. y는 gx의 점근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c라고 하자. 얘도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abc의 넓이가 6이래요. 넓이가 6이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함수를 써놓고 fx는 로그 2의 x-p고요. 그 다음에 gx는 2의 x 더하기 1.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느껴지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은 이 그림 위에 함수식 자체가 있으면 조금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fx, gx라고 두면 꼭 실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각을 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게 지수함수의 형태가 돼야 되고 이게 로그함수의 형태가 돼야 될 건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그 특수한 분위기 그게 여러분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fx, gx가 정확히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래프 써두시면 좋겠죠. fx가 뭐래요? 로그에 2의 x-p더라. 자, 그 다음에 gx는 뭐래요? 2의 x제곱 더하기 1이더라.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요 값입니다. 원래는 얼마인데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0,1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y축으로 1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접힌 2가 될 겁니다.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이죠. 1. 돼요? 여기 앞에 보시면 gx라고 하는 거에 점근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 여기에 있겠구나. 그 점근선과 만나는 점이 c가 되는 거고. 되시죠? 또 자, b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죠. 그럼 이 b 얼마예요? 그렇죠. x는 p가 되는 거다. 또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 점. 이 함수를 보시면 얘는 로그에 2의 x라고 하는 거를 평행 이동했는데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원래 로그에 2의 x라고 하는 거는 1이라고 하는 좌표를 지나거든요. 1,0. 그럼 거기에서 p만큼, 양수 p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 좌표 자체가 1 더하기 p가 되는 거죠. 되세요? 1 더하기 p구나.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요점. 여기에 있는 거는 결국은 함수값 자체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1이 되게끔 식을 세우면 되니까 로그의 2에 x-p라고 하는 것은 1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는 x-p가 되겠죠? 돼요? x좌표 뭐예요? 2 더하기 p구나.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좌표 2 더하기 p가 될 겁니다. 됐나요? 여기 있는 것도 구할까요? 이제 요점. x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2의 p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럼 다 나왔죠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거는 요만큼의 밑변에다가 요만큼의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끝나는 거니까 2의 p제곱 더하기 1에다가요 곱하기 요 간격, 여기가 2 더하기 p고요 여기가 p예요. 그럼 요 높이 얼마? 그렇죠, 2죠. 2. 따라서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요게 얼마? 6 나와야 된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약분하시고요. 2의 p는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p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2의 5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섞여 있는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셔도 요거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각각에 대한 함수들, 특징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좌표에 대한 거, 그리고 역함수의 관계로 문제를 접근하는 문제들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이었습니다. 됐죠? 12번 가볼까요? 12번이 제가 이제 수능 특강에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형태가 자주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마 제가 말해도 나중에 조금만 지나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냥 오늘 강의만 듣고 나서도 시간 지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건데, 분명히 내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에요 요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수열이 중요하게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니고요. 수열의 기본적인 교과 과정상 중요한 설명, 정의, 개념은 뭐냐면 나열이에요. 나열.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바라보고 그 규칙대로 수를 나열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필요 없이 그냥 나열하면 되는구나. 뭐에 의해서? 문제에 제시된 규칙에 의해서. 알겠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당연히 n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거니까 n이 홀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n이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된대요. 자, 이걸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이 식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요 그냥 하나하나 넣어보시면 돼요. n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n이 1이면 n이 홀수인 경우가 맞죠. 그러면 로그의 2의 a의 1이라고 하는 게 a의 2가 될 겁니다. 되세요? 자, 그러면 a의 2라고 하는 걸 관찰을 하면 이 친구는요 n이 2짜리인 거예요. 그럼 n이 2가 되는 거니까 짝수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는 2의 a의 2 더하기 1이 뭐가 된다? a의 3이 된다. 또 여기에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시면 얘가 홀수입니다. 그럼 얘가 홀수면 여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로그의 2의 a의 3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된다? a의 4가 되더라. 좀 이제 느낌이 오시죠? 4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짝수예요. 따라서 여기에 짝수인 경우로 넣게 되면 2에 4 더하기 1 제곱이 될 거고 이 친구가 뭐가 돼요? a의 5개 5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규칙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나열을 하면서 그냥 찾아볼게요. 자, a의 5라고 하는 거는 지금 5가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로그의 2에 a의 5가 될 거고요. 이 친구가 a의 6이 되겠죠. 돼요? 또 하나 6이라고 하는 게 짝수네. 그러면 짝수인 경우에는 밑에다 넣으시면 돼요. 2의 a의 6에다가 더하기 1은 뭐가 된다? a의 7이 된다. 마지막 a의 7이라고 하는 것은 7이 홀수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로그 2의 a의 7이 될 거고 이 친구가 a의 8이 되더라. 근데 이 a의 8이 문제에 주어진 값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대요? 5라고 한대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a의 7 얼마?
2의 5제곱. 되시죠? 자, A의 7이 2의 5제곱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그럼 A의 6이 얼마? 그렇죠. 얘가 4. 돼요? 자, A의 6이 4니까 여기에다가 또 넣게 되면 4가 될 거고요. 그럼 A의 5가 나오죠. 얼마? 2의 4제곱이 되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 A의 6과 A의 7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습니다. A의 6은 4고요. A의 7은 얼마? 32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수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나열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을 저는 더 추천해 드리긴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거꾸로 갈지 아니면 처음부터 갈지를 선택하는 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A8이 주어져 있습니다. A8. 근데 그 다음 걸 물어보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요. A의 8이라고 하는 게 여기 5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하나하나 구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 걸 물어볼 때는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그냥 쭉 나열하면 되는 건데 이 직전 걸 물어본다는 건 A6과 A7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럼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일단 A의 8을 이렇게 넣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8이 구성 자체가 7 더하기 1이기 때문에 n 값은 얼마예요? 7이에요. 아, 그러면 n이 짝수가 아니라 n이 홀수인 경우겠구나. 여기 있는 게 뭐? 로그의 2에 a의 7이겠구나. 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게 아까 5라고 했기 때문에 a의 7이 한 번에 나오겠죠? 얘는 2의 5제곱이겠다. 돼요? 자, 또 이렇게 놓는 겁니다. a의 7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놔요. 그럼 7이라고 하는 거 구성 자체가 6 더하기 1입니다. 그럼 n 값이 얼마? 6이에요. 그럼 n이 6이기 때문에 짝수인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2의 a의 6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결국 요 값 자체가 32, 즉 2의 5제곱이었기 때문에 a의 6이라고 하는 거 얼마로 나와요? 4라고 하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단 두 줄로 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은 이렇게 의도한 거라 3점짜리로 좀 시간을 세이브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어쨌든 이건 정말 좀 수월하게 풀리는 건데 수능완성에 올해 출간된 수능완성 문제 보시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기본기는 수의 나열이다 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 고3 때까지. 13번.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첫 번째 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친구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1사분면의 각이구나.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각의 크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의 크기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이 문구 그대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단위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어떤 각도가 세타예요. 이렇게. 근데 8세타라고 하는 게 어떻게 회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8세타의 위치도 여기라는 거죠. 여기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 일치. 어쨌든 얘도 8세타가 되는 거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건가? 8세타는 세타. 이거는 애초에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세타와 8세타가 어떻게 회전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즉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2파이 그리고 얘가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n바퀴라고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요. 결국 8세타라고 하는 거에서 세타라고 하는 걸 빼게 되면 이 친구는 당연히 각도 자체가 지금 그림만 보면은 그냥 0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회전한 것만큼이 빠지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세타는 요거예요. 근데 8세타가 하나 돌고 요렇게 돼요. 그러면 8세타 빼기 세타는 얼마? 한 바퀴죠. 2파이. 돼요? 근데 8세타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요렇게 간 거래요. 그러면 8세타 빼기 세타는 얼마? 그렇죠. 2파이짜리가 두 바퀴 돈 거.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수식으로 쓰게 되면 2n 파이가 될 겁니다. n은 뭐예요? 정수죠. 이렇게.
가능해요? 따라서 7세타라고 하는 것은 2n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세타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7분의 2n파이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7분의 2n파이라고 하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다. 자, 파이라고 하는 거 약분 그냥 시켜버리고요. 여기에다가 2분의 7을 그냥 곱합니다. 왜? n만 납두면 되는 거니까. 왼쪽은 0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n이 될 거고 오른쪽에 2분의 7을 곱하게 되면 얼마? 4분의 7이 되겠죠. 돼요? n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정수라고요. 정수. 그럼 4분의 7이라고 하는 거는 1.땡땡땡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n 값은 얼마예요?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n이 1이 될 때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 값이더라. 따라서 세타는 얼마? 7분의 2파이다 라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rl이라고 하는 것과 2분의 1r 제곱 세타가 되겠죠. 세타 값 구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결국은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 값 얼마? 7분의 2파이가 되겠다. 세타 여기 2 약분하시고요. 결국 남는 거는 얼마? 7분의 4파이라고 하는 게 문제의 답이 되겠죠. 맞아요? 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요거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하셔야 될 거는 동경이 일치하는 것과 함께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반대. 뭐라고 할까요? 대칭. 대칭에 대한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에 더 심화적으로 가게 되면 Y축 대칭인지 혹은 X축 대칭인지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만 딱 풀고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요 교과서에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 보시면서 문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13번이었습니다. 됐나요? 14번 1부의 마지막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 별게 아닌데 우리가 보통 보는 건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에서 진수의 위치나 지수의 위치에 1차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2차식이 왔을 때는 괜히 헷갈려요. 괜히 헷갈리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만 보면 되냐? 요거 그냥 가리세요. 일단 가리시면 로그 3의 요 값. 그럼 이 함수는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건 변수일 거니까 얘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 안에 있는 게 제일 작으면 전체 fx 값이 제일 작을 거고 이 안에 있는 게 제일 크면 fx 값이 제일 클 거다. 왜? 증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여기 밑에 있는 밑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얘가 3이기 때문에 증가하고요.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진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진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저 안에 있는 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요. K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뭐 9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문제에서 x의 조건도 줬어요. 0부터 5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5예요. 극단적으로. 그럼 여기에 있는 게 0에 대한 함수값일 거고요. 여기가 5에 대한 함수값일 겁니다. 근데 진수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y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값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y값 중에서 제일 작을 때 이 전체 값이 최소일 거고요. y값 중에 제일 큰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fx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다. 가능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최소값에 대한 걸 구하기 위해서는 3일 때의 이 함수값만 체크하시면 돼요. 볼게요. 여기다 3 넣게 되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k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얼마예요? 로그의 3에 k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최대값 구할 건데 최대값은 5일 때하고 여기에 있는 거 0일 때 비교하면 되는 건데 극단적으로 제가 그린 이유는 0일 때가 크다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왜? 3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기 오는 게 뭐예요?
1이거든요 원래. 너무 극단적인가? 어쨌든 0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겠다. 0 넣게 되면 얘는 로그 3의 k가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k가 9보다 크다는 것도 줬어요. 이게 왜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죠. 왜? 그렇죠. k-9라고 하는 거는 진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k값은 9보다 크겠다. 그 조건을 준 거죠. 어쨌든 최소값과 최대값을 더했더니 저게 나온대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로그의 3의 k-9에다가 로그의 3의 k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2개 더하면 2 더하기 로그의 3의 4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친구는 로그의 3 하나로 합치는 게 낫겠죠? 요거 얼마예요? 로그 3의 9. 그렇죠? 9하고 4하고 곱하면 얼마? 36이 되겠다. 왼쪽에 있는 것도 로그의 3의 k에다가 k-9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돼요? 그러면 k의 k-9는 36이 되겠구나. 되세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k-12에다가요.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k값은 하나는 12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9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0이라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진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헷갈릴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가리시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가장 중요한 건 기본 틀 함수 자체가 증가냐 감소냐가 더 중요한 거다. 알겠죠? 이 문제는 또 진수에 대한 조건을 이용한 문제는 안 냈지만 그래도 요거 자체도 진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것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1부에서는 1번부터 14번까지 했고요.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문제들은 없었을 겁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요. 1부에 있는 것들은 개념 한번 복습했다라는 느낌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은 2부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